9.13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3.2%로 높이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강화됩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직접 스튜디오에 출연해 이번 대책을 설명합니다.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며 스스로 개혁에 나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전진단을 받은 BMW 차량에서도 화재 위험이 여전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기존의 EGR 문제가 아닌 바이패스 배관 쪽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새로 산 아기 기저귀나 여성 생리대에서 벌레가 발견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통이나 보관 과정에서 벌레가 상품 포장을 뚫고 들어가는 건데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졸음운전으로 인한 화물차 교통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밤낮 없이 쉬지 않고 운행해야만 맞출 수 있는 지입료와 중개수수료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부동산 시장의 이상 과열 현상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오늘 새로운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8번째 대책입니다. 다주택자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더 물리고 임대사업자들에게는 세제와 금융 혜택을 대폭 줄이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오늘 발표된 정책의 주요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고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함께 오늘 대책을 내놓게 된 배경과 향후 계획, 또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두루두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가주택,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강화 내용을 임세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종부세 인상안의 주 타겟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 등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입니다. 집값이 비쌀수록 더 많이 종부세가 추가돼 최고 구간 세율이 3.2%까지 오릅니다. 투기와 집값은 끝까지 잡겠다는 각오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 내년에 합산 시가가 30억 원인 조정지역 2주택자의 경우 종부세를 올해보다 717만 원 더 내야 합니다. 세부담 상한선도 높여 1년 전보다 세금이 최대 3배로 늘 수 있고 세금 기준인 과표를 정하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100%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세금이 계속 늘어나니 부담되면 집을 팔라는 겁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시가 18억 원 이상 고가 1주택에 대한 세율도 누진적으로 오릅니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 납부 대상자 27만여 명 가운데 80% 정도가 세율 인상 대상이지만 종부세 대상자가 느는 건 아닙니다. 양도세도 강화됩니다. 집을 오래 갖고 있기만 하면 깎아주던 양도세도 2년 이상 실제 살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고 어쩌다 2주택자가 됐다면 2년 안에는 종전주택을 팔아야 양도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실수요자에게만 세금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미 집이 있는 사람이 서울 같은 지역에 새로 주택을 사면 임대사업으로 등록해도 이제 양도세가 더해지고 종부세에도 합산 과세됩니다. 주택 임대사업 세제 혜택이 투기에 꽃길을 깔아줬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내년 종부세 세수가 4,200억 원 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세율 조정은 국회 통과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임세영입니다. 이처럼 세금 중과세에 이어서 강도 높은 대출 규제 방안도 내놨습니다. 투기적인 수요에 은행 대출이 나가지 않도록 다주택자 대출을 꽁꽁 묶었습니다. 이어서 이중근 기자입니다. 사려는 주택이 투기지역 등 규제지역에 있다면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빚내서 사려는 계획을 포기해야 합니다. 1주택자도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이사나 부모 봉양 등 실수의 목적에 한해 제한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는 대출이 가능한데 시가 13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의 경우 2년 안에 실제로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돈이 많아서 그 돈을 가지고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런 투기적인 수요에 은행이 금융을 지원하지는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는 기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한 채당 한도가 1년에 1억 원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주택 구입에 쓰이는 걸 막기 위해 집이 있으면 전세 대출도 제한합니다. 전세 대출을 위해선 보증기간에 보증이 필요한데 무주택자는 공적 보증에 제한이 없지만 1주택자는 부부 합산 소득 1억 원까지만 가능하고 2주택 이상이면 원천 차단됩니다. 느슨했던 임대사업자 대출도 조입니다. 투기지역과 투기 과열지구에선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40%를 적용하고 시가 13억 원 이상 주택이라면 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한 건이라도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임대사업자는 투기 지역에서는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오늘 발표된 대책에서 신규 택지 공급 방안이 빠졌습니다.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오는 21일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주택 공급 방안은 어떤 내용이 담길지 김나나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수도권 택지 후보지 명단 공개는 다음 주 21일로 미뤄졌습니다.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회의적인 데다 일부 후보지가 사전에 유출된 점들이 감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에 절차와 시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21일에 구체적인 입지와 수량,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문제들도 그때 종합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업지역의 주거 비율을 높이고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올리는 공급 확대책이 발표됐지만 30만 호가 넘는 주택을 공급하려면 대규모 택지 개발이 불가피합니다. 21일에는 지자체와 협의된 일부 지역만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번 부동산 대책을 강력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집값 안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관망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매물들을 끌어내기에는 조금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숨고르기 국면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장기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래가 잠시 끊기다 다시 집값이 달아오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주택 공급 확대가 또 다른 투기를 부추기지 않도록 더 촘촘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오늘 대책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나서서 직접 발표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정부가 그만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김동연 부총리와 함께 오늘 대책의 이모저모 그리고 최근 경제 동향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동연 경제부총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질문할 내용이 많은데 시간을 많이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오늘 부동산 대책을 직접 발표하셨는데 혹시 좀 이른 감이 있지만 시장의 반응이라든지 전문가들 평가가 어떤지 좀 살펴보고 오셨는지요? 일부 봤습니다만 아직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는 이번 대책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동산 대책을 낸 것은 크게 세 가지 원칙입니다. 첫째로는 투기는 확실히 잡겠다. 두 번째 실수요자는 보호하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맞춤형 대책을 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대책 하에서 저희가 지금 그 특정한 지역에 대한 다주택자, 그다음에 임대사업자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기여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좀 문제가 있어 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세, 또 금융으로 해서 그 수요 쪽에 대한 대책을 내놨고요. 동시에 이제 공급 대책으로 곧 나올 예정입니다만 지금 30곳에 30만 원 정도를 내놓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실수요자들, 일가구 1주택이나 무주택자들에게는 지장이 없도록 하는 대책을 냈기 때문에 수요 측면에서 투기를 막는 방안과 공급 대책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이 대책이 효과를 봐서 부동산 안정화에 기여를 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책을 해보면 중요한 것은 대책 발표를 끝나는 게 아니라 대책 이후에 정말로 이것이 시장에서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대책을 발표했지만은 시장에서 이것들이 실제로 효과를 내고 있는지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을 해야 되는지를 행정적으로 따져가지고 효과를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세제, 금융 다 두루망란 고강도 규제책인데 저희들이 전문가 몇 분한테 여쭤봤더니 이게 시장을 일시적으로 얼어붙게 해서 오름세가 좀 진정될 수는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매물이 잠겨서 가격이 오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이 부동산 투기에 관련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서울과 일부 수도권에서의 이제 그 비정상적인 투기 수요에 이제 실수요자들의 이제 불안 심리가 같이 덧붙여지면서 이와 같은 문제가 단기간에 불거졌다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을 수요 측면에서의 규제도 있지만 또 공급 측면에서 저희가
30곳에 30만 호 대책을 내고 네. 또 그것이 장기적으로 이 실수요자나 이 수요를 이렇게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와 같은 대책을 내면서 물건 잠기는 것에 대한 생각도 저희가 하면서 했습니다만은 우선은 지금의 시장 상황으로 봐서는 투기 수요의 그 억제와 이 금융 측면에서의 그 규제, 그러면서 공급 대책을 내므로써 네. 일정 기간 동안에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오늘 정책의 핵심 기조가 투기 억제, 실수요자 보호, 그다음에 맞춤형 대책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전세자금 대출은 상당수가 이제 생계형 대출이 많은데요. 이 자칫 이 실수요자들까지 피해를 보는 그런 부작용은 없겠습니까? 이제 전세자금도 있고 이제 신규 주택 매입자금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 금융 이번에의 규제에 대한 그 메시지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특정한 지역,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 그 다음에 조정 지역에 대한 주택 대출은 집이 있는 분들에게는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분들은 에게 분명한 규제를 하겠다는 뜻이 되겠고요. 네. 대신에 실수요자에게는 무주택자나 또는 그 일시적 이주택자 또는 이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부모 봉양이라든지 직장 분양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규제를 두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조세 측면도 금융 측면도 그렇고 한데 많은 부분들이 이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특정 지역이 예. 한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세자금의 경우에도 무주택자는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1주택자의 경우도 전세자금 경우에 부부 합산 소득이 1억까지 되면은 받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2주택자 이상분들은 전세를 받지를 못하는 네네. 이제 공적 보장을 받지 못하는 예.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맞춤형으로 이번에 금융 측면에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 대책을 냈다 이렇게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그 임대사업자들 대출 규제 그리고 세제 감면 혜택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이게 다 이제 신규 사업자들에 해당되는 규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올드라도서만 해도 신규 임대사업자가 7만 명이 지금 넘고 전체적으로 33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임대사업자들이. 이분들한테는 이 규제가 해당이 안 되는 건데 이미 정책이 좀 늦은 거 아니냐, 실기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던데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습니다.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 움직이는 생물체거든요. 네. 저희가 지난번에 그 임대 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드리면서 그 어떤 부동산 정책을 폈던 것은 네. 우리 전세나 월세 시장을 안정화를 위한 그런 정책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그 정책은 상당한 효과를 봤습니다. 네. 그리고 여전히 그와 같은 그 임대사업자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장려하는 것은 저희가 변함없는 정책 기조입니다. 다만 그와 같은 것을 일부 좀 악용을 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하면서 그 임대사업자들이 나오는 집을 그 매수를 해서 여러 가지 그 8년 임대하면 주는 혜택 때문에 네. 하는 측면에서 이제 이 투기 수요가 늘어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대사업자에 주는 혜택을 전부 다 그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중에 이제 그 양도세 중과를 다시 살린다든지 또 부과를 안 했던 종부세를 부과함으로써 그런 부작용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 사업자들이 임대 사업을 활성화하면서 그 전월세를 안정하는 정책 기조는 변함이 없지만 이번에 그와 같은 조치를 했다는 하고요. 이와 같은 것들은 소급해서 기왕 있는 분들에게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법적 안정성 문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하신 분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 없고 앞으로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혜택을 일부 제한하겠다.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오늘 대책에서 공급 부문이 빠졌는데요. 지금 30만 호를 공급하려면 이제 신규 택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신규 택지를 확보를 하실 건지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든지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든지 여러 방법이 있을 텐데 어떤 방법으로 30만 호를 공급할 택지를 확보하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국토부를 중심으로 해서 지자체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서울과 인근 수도권에 공공택지 30곳 정도의 30만 호를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이나 구체적 내용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와 같은 택지 공급과 함께 또 하나는 저희가 도심 내 규제를 좀 풀려고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용적률을 높인다든지 주거지역 비율을 높이는 식으로 해가지고 도심 규제를 품으로써 공급도 좀 늘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것들은 지자체와 협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선
다음 주 21일경에 1차로 대상정된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이와 같은 공급 물량의 그 확대를 통해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기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의지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종부세를 올리는 부분도 저희가 그 재원을 서민주택 안정에 하도록 하는 것을 국회에 이제 재차 협의할 예정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같은 걸 통해서 서민 주거 안정에는 확실한 의지를 보이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21일 날 발표될 공급 대책에 얼마 전에 사전 누출된 수도권 그 후보지 이 부분은 제외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지금 오늘 열어서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다만, 이런 자리를 빌어서, 국민 여러분께 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저희 기재부에서 약 10개 팀 이상을,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현장을 쭉 돌아봤습니다. 중개업자도 만나보고, 국민도 만나봤습니다. 10인 10색입니다. 부동산은 말씀하신 분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누구나가 동의하는 것은, 투기와 직감을 잡아야 되는 다 동의합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냈을 적에 성공의 관건은 국민 여러분의 협조입니다.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재화와 달리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또 많은 국민들이 선호하는 공급은 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현 시장 상황에 맞는 대책을 맞추면 냈는데 국민 여러분께서 얼마나 이해를 하시고 이 부동산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투기 대상이 아니라 주거의 대상이고 공동체에서 같이 정권의 대책을 통해서 투기를 잡고 또 집값을 안정하겠다는데 같이 좀 협조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부동산 대책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이 대책으로도 안정이 안 되면 추가 대책을 또 내놓겠다 그러셨단 말이죠. 추가 대책으로 나올 게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번 대책을 하면서 굉장히 광범위한 선택지를 가지고 이번에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기는 막겠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겠다, 맞춤 해결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의 아까 말씀드린 수요와 공급을 다 같이 했기 때문에 그 대책을 효과를 보려고 기대를 합니다. 만약에 이번 대책으로도 집값의 불안정 상황이 다시 생긴다면 아주 신속하고 확실하게 정부의 의지를 보이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를 할 것입니다. 이번에 검토를 하면서 저희가 선택하지 않은 여러 가지 대안들, 그 밖에 또 다른 대안까지 다 생각을 하면서 그때 상황에 맞는 대책을 통해서 확실하게 집값 안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고용 문제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발표된 8월 고용 지표를 보면 굉장히 상황이 안 좋거든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고용 문제를 저희가 그동안 설명을 해온 그 문제의 원인은 첫째로는 구조적인 원인, 두 번째는 경기의 원인, 세 번째는 일부 정책으로 빚어진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8월 통계를 보면서는 정책에 따른 효과가 상당히 좀 더 나타났다 이렇게 저희는 봅니다. 저희가 가장 아프게 생각하는 건 이 서비스 부분입니다. 서비스 부분에서 2000년 이후에 2003년 카드 대란 있을 때에 한 달 빼놓고 처음으로 서비스에서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취약 업종을 저희가 음식, 도매, 숙박, 그 다음에 시설 관리, 이 세 가지 업종으로 보는데 이 업종에서 금년 7월까지 평균 한 16에서 18만 명 줄었는데 8월 달 32만 명이 줄었습니다. 그런 걸 봐서 저희는 저희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가는 방향은 맞고 또 취지도 올바랐지만 일부 시장에서 그 수용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 일자리 문제는 대통령이 직을 걸고 임해라 이렇게 할 만큼 굉장히 이제 이 정책,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인데요. 또 이 9월 고용 지표도 또 안 좋게 나올 것이다. 이제 이런 예측도 있고요. 고용 상황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악화되면 진짜로 직을 걸고 임하실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물론입니다. 지금 이 고용이 이렇게 악화된 이런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책임은 경제 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제가 당연히 그 가장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사실은 9월 지표도 저희는 9월 지표 포함해서 단기에 이 고용 지표가 개선될 거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9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고용 지표는 전년 동월 대비를 하는데 작년 9월의 기저 효과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번 8월보다 작년 기준으로 9월 기저가 한 10만 명 이상 높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8월에 비해서 9월은 저희가 통계상 10만 명을 좀 속된 말로 까먹고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지표는 상당히 실망 좀 안 좋은 숫자가 나올 것으로 제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쪽에도 제가 경제장관을 하면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단기 대책으로서의 추경이라든지 지방 추경 또 재정 보강 또 내년도 예산 여하튼 정부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일자리는 민간 부분과 기업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보다 경제하려고 하는 마인드 이런 것들이 우리 혁신 성장이나 기업의 길을 살면서 일자리가 많이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에서 이와 같은 것을 갑자기 회복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와 같은 꾸준히 노력을 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 많은 일자리 나오는 노력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가 사법 주권을 되찾은 지 70년이 되는 날입니다. 대법원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농단 의혹 등으로 얼룩진 현재를 심각한 신뢰의 위기로 진단하며 사법부 스스로 거듭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먼저 대통령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채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법부가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사법 독립을 이루라는 국민의 명령은 국민이 사법부에게 준 개혁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며 만약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70주년을 맞은 사법부로서는 축하하고 기념해야 마땅한 날이지만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인식한 듯 대법원은 줄곧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과와 반성으로 사법부의 생일을 기념했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 극도로 발언을 꺼려왔던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70주년 기념사는 반성과 사과로 채워졌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 사법부의 대표로서 통렬히 반성하고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법부가 스스로의 권위를 훼손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문책을 약속했습니다. 사법 행정 영역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 협조를 할 것이며 오로지 좋은 재판을 위해 헌신하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을 각오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대법원장 발언과 달리 검찰이 법관들에 대해 청구한 영장은 또 무더기 기각됐습니다. 대법원 행사장 밖에선 사법적폐라는 불명예스러운 단어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법적폐 청산하자! 더 이상 사법부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데도 달라진 모습은 보이질 않습니다. 국민들 외면하고 셀프 개혁을 앞세워서 이 사태를 덮고 지나가려 한다면 제2의 사법농단 사태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국민들의 사법 신뢰가 붕괴한 상황에서 대법원장의 반성문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오늘 기념식에서는 1세대 법조인으로 인권을 위해 헌신해온 한승헌 변호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수여됐습니다. 반세기 넘게 사법부의 역사를 지켜본 법조계의 원로는 사법부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며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여든을 훌쩍 넘긴 한승헌 변호사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사법부의 위기라고 진단합니다. 사법농단, 실태를 보면은 과거에 사법파동을 일으킨 여러 가지 문제 상황 때보다도 훨씬 복잡하고 정권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약간 거래적인 성격을 띤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내통을 했다. 이건 참 유사 이래 처음 우리가 겪는 일이고.
김명수 대법원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바람만 좀 잠잠할 정도로 넘어가면 또 괜찮지 않냐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압수수색도 기각 이렇게 하는 것은 도저히 이게 제정신을 차리고 있는 사법부라고는 볼 수가 없죠. 검찰 수사를 넘어 특별재판부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그 방법 가지고 안 된다면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역시 대단히 낯설고 조심스럽지만은 특별재판부에 대한 논의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정의감이 제대로 제자리를 지키고 제 방향으로 나갈 때 그래도 믿음직한 사법도 있고 사법에 의해서 이 사회가 바로잡히는 거죠.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다음은 BMW 차량 화재 관련 소식입니다. 계속되는 화재 발생으로 BMW 차량에 대한 안전진단과 리콜이 진행 중인데요. 하지만 안전진단을 받은 차량이라고 해도 화재 위험은 여전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먼저 황동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콜 대상인 BMW 520D,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EGR과 쿨러에 문제가 없어 안전진단을 통과한 차량입니다. 그런데 2차 차주는 아찔한 순간을 겪었습니다. 갑자기 엔진 과열 경고등에 불이 들어오더니 불이 나기 직전까지 간 겁니다. 그리고 에어컨 송풍구에서도 한 7, 80도가 넘는 뜨거운 열기가 나와가지고 저는 불이 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서비스 센터에선 리콜하는 EGR 묘들엔 문제가 없는데 다른 곳에서 냉각수가 새 바이패스 밸브가 계속 열려 있다 보니 생긴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차량을 보면 바이패스 밸브 안에 냉각수가 눌어붙은 자국이 선명합니다. 안전진단을 통과한 다른 차량으로 실험해봤습니다. 바이패스 배관에 센서를 부착하고 도로를 달렸더니 오르막길에서 가속 페달을 밟자 배관 표면 온도가 쉼없이 올라갑니다. 210도 넘었습니다. 표면 온도가 200도를 넘는다는 건 엔진룸으로 들어가는 바이패스 안 배기가스 온도가 300도를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자동차의 운전 조건 중에 배기가스의 온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럴 타이밍이라면 이 바이패스가 열려 있다라고 하면 불이 붙을 수 있다. 현재 BMW 안전점검은 EGR 쿨러 쪽이어서 이 차량처럼 쿨러 반대쪽인 바이패스 쪽에서 새는 냉각수는 잡아내지 못합니다. 안전진단을 받아도 불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KBS가 BMW 코리아 측이 지난달 국토부에 제출한 작업 설명서를 단독으로 입수해 확인해 보니 BMW도 바이패스 밸브에 누설과 고착 현상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바이패스 때문에 불이 날 수 있음을 인정한 셈입니다. 현재까지 BMW 코리아에서 안전진단을 받은 차량은 모두 10만 4천여 대. 그 차량들이 과연 안전할지 다시 살펴볼 일입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네, 앞서 보도한 바이패스 문제는 KBS가 이미 여러 차례 제기했습니다. 바이패스에 이상이 생기면 화재 위험 외에 다른 문제는 없는 걸까요? 바이패스가 열렸을 때와 닫혔을 때 배출가스량과 연비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전문 장비를 가지고 실험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조혜진 기자입니다. 이동식 배출가스 측정기 팸스라는 장비입니다. 실내가 아닌 실제 도로에서 달리는 차의 배출가스량과 연비 등을 측정하는 전문 기기입니다. 영국 전문 업체와 합작해 설립된 국내 한 비영리 업체 도움을 받아 리콜 대상 BMW를 실험해봤습니다. 배출가스 기준이 엄격한 유로6 인증을 통과한 320D 차량. 바이패스 밸브가 완전히 닫힌 상황을 연출했더니 사실 연비가 그런 배출가스가 제일 적게 나와야 될 고속 구간인데 정상 주행 때보다 연비는 리터당 2km 떨어지고 배출가스는 2.6배 더 많이 내뿜었습니다. 바이패스 밸브를 닫았을 경우에는 실제 연비가 10% 이상 떨어지면서 상당히 좀 안 좋은 결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자동차의 성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화재 위험성을 100% 없애는 방법을 찾기가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바이패스가 계속 열린 상태면 어떻게 될까? 지소금물 배출은 어떤가요? 네, 많이 오갑니다. 15배 정도. 연비는 정상일 때와 비슷했지만 공해물질, 질소산화물은 유로6 법정 기준치보다 평균 10배나 더 치솟았습니다. 두 차종에 대한 시험 결과를 봤을 때 바이패스가 이제 정상 작동이 되지 않고 열림 고착이나 닫힘 고착이 되었을 때는
분명히 실도로 배출가스 배출량은 차이가 납니다. KBS는 연비는 떨어지고 배출가스는 유로6 인증 기준보다 더 많이 나온다는 이번 실험 결과에 대해 입장을 드리려 했지만 BMW는 EGR 모듈 냉각수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화물차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임료와 수수료의 부담으로 시간에 쫓기며 화물차 기사들이 강행군을 할 수밖에 없는 운송업계의 구조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에 실려있던 자재들이 추돌한 화물차의 운전석을 덮쳤습니다. 오늘 새벽 0시 10분쯤 경부고속도로에서 58살 박모 씨가 몰던 4.5톤 화물차가 갓길에 서 있던 화물차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갓길에 나와 있던 1톤 화물차 운전자가 숨지고 박 씨가 다쳤는데 졸음운전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중부 내륙 고속도로에서도 화물차가 승용차를 들이받아 부자가 숨졌습니다. 역시 졸음운전이 사고 원인이었습니다. 고속도로의 한 휴게소 주차장, 화물차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장거리 운행에 피로가 쌓여 차를 세웠지만 쉴 수 있는 시간은 고작 10분 남짓입니다. 한숨이 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네. 아니, 수업에 뭐 커피 한잔 마시고 또 가는 거지. 졸리거나 이러실 때는 어떻게? 한 10분만 넘으면 그냥 가지. 매달 운수회사에 내는 지임료와 중개업체에 내는 수수료 부담 때문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운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노동력의 대가라도 여기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여러 가지 주선사 내지는 운송사의 그 중간 착취로 인해 가지고 이게 제대로 운전사들한테 이게 제대로 수익 보고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최근 3년 동안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화물차 졸음운전 사고는 600여 건으로 13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운송업계의 열악한 현실에 위태로운 운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성용입니다. 쌍용차 해고 사태가 해결되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쌍용차 노사가 해고자 복직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지난 2009년 해고된 이후 아직까지 복직하지 못했던 노동자 119명이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사회부 이승철 기자입니다. 2009년 쌍용차 해고 사태 이후 처음으로 사측이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한 시간 하루가 그냥 되게 시급해요, 사실. 합의가 있었지만 이제 지연동으로 해서 이렇게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지난 9년 사이 생계난과 질병 등으로 목숨을 잃은 쌍용차 해고 노동자와 가족은 30명. 남은 해고 노동자들은 복직 교섭의 조건으로 최종식 사장의 조문을 요구했습니다. 다시 한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이런 점에 대해서 회사 경영진을 대표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석 달 만에 재개된 교섭에서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는 정리해고 10년이 되는 내년 6월 이전에 남은 해고자 119명을 모두 복직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오후 2시 반 시작된 교섭은 저녁 7시쯤 마무리됐고 교섭 당사자들은 해고자 복직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복직 시기와 조건은 쌍용차 사측이 인도 마힌드라 본사의 승인이 필요해 내일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로써 9년을 끌어온 쌍용차 사태가 해결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아기들이 많이 사용하는 일회용 기저귀 안에서 살아있는 애벌레가 발견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유통이나 보관 과정에서 애벌레가 비닐 포장을 뚫고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하니까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9개월 된 쌍둥이를 키우는 38살 정모 씨는 최근 기저귀 포장을 뜯다가 눈을 의심했습니다. 기저귀 사이에서 1cm 크기의 애벌레가 꿈틀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내 유명 업체가 7월에 만든 제품으로 인터넷 공식 판매 사이트에서 구입했습니다. 앞전에 썼던 것도 찝찝하죠. 그때도 내가 몰랐을 때도 벌레가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물린 자국 있었을 때 그냥 생각에 스쳐갔죠. 제조업체 측은 쌀벌레라고 불리는 화랑곡나방 유충이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벌레가 발견된 제품의 경우 교환하거나 환불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조 공정 자체가 고온 그리고 고압의 과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하신 형태로 온전하게 존재할 수 없다는 부분들. 화랑곡나방 유충은
날카로운 이빨로 포장 비닐을 갉아 제품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도 기저귀에서 벌레를 발견했다는 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옵니다. 어둡고 자기 몸을 물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공간, 이런 물리적인 보호가 되는 공간을 찾아가는 행동학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저귀뿐 아니라 식품업계에서도 방충 기능을 갖춘 포장재 연구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용화가 늦어지고 있어 기저귀나 생리대를 사용할 경우 소비자들이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당사자는 남북한과 미국이라면서 중국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동안 종전선언에 중국도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내용입니다. 어떤 배경이 있는 건지 윤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 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반도 평화 문제와 관련해 결자 해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할 주인공, 즉 당사국으로 남북미 3자를 지목했습니다. 现在的当事方就是朝、韩、美嘛。中国人讲解铃还须系铃人呐，这个他们应该继续我们这个协助他们推动走。 지금까지 중국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사국임을 내세워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지분이 있다고 강조해왔습니다. 때문에 시 주석의 이번 발언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핵 협상이 막힐 때마다 중국 배후설을 제기해온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이 조금 더 이 국면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뒤로 빠져주면서 미국이 훨씬 더 움직일 수 있으면 결국 중국의 책임들이 약화되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 나아가 미국의 북핵 협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압박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 주석의 이런 발언이 중국이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 한반도 평화보장은 국제사회가 해야 한다고 밝혀 북미가 교착 상태에서 벗어난 이후 향후 논의 단계에서는 다시 당사국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오늘 제주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3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비닐하우스와 주택들이 물에 잠기고 도로 곳곳이 통제됐습니다. 박민경 기자입니다. 기습폭우에 불어난 하천물이 비닐하우스 안으로 쉴 새 없이 밀려들어옵니다. 이거는 참여양 마시고 이거 놔뒀나 어떡해. 순식간에 허리 높이까지 물이 차오릅니다. 하천물이 범람해서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이제 물이. 예, 뭐 폭포수 같이 이렇게 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제주 남부 해안에 한때 시간당 70mm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주택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순식간에 빗물이 집 안으로 들이닥쳐 가재도구가 엉망이 됐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물 차오랐어요. 한 9시경. 갑자기 삼서방에서 물이 담아지니까 감당할 수가 없죠. 최고 340mm의 폭우가 내린 제주에서 주택과 건물 60여 채가 물에 잠겼습니다. 하천에 고립됐던 주민 2명이 2시간여 만에 구조됐고 도로 곳곳이 통제돼 차량 운행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지난달 태풍 솔릭으로 지붕이 부서진 제주복합체육관에서는 복구 공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또다시 침수 피해가 났습니다. 제주 지역에는 내일까지 비가 이어지겠고 국지성 호우도 내릴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얼마 전 일본을 휩쓸고 간 태풍과 지진은 오사카와 홋카이도 등 평소 외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이었는데요. 강력한 자연재해에 예약을 취소하는 사람이 수십만 명에 달하며 일본 관광업계가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도쿄 이승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세계 자연유산 시레토코, 홋카이도 강진 진앙에서 300km 이상 떨어져 있지만 방문객이 격감했습니다. 2017年で合計が4000人、だいたい1500人。 홋카이도의 대표적인 관광지 하코다테의 이 호텔은 지난 6일 강진 이후 예약 취소가 3,000명이 넘습니다. 復旧も終わっておりますので、いつでもお客様来ていただける状態で。
NHK와 아사히신문은 홋카이도에서만 숙박 취소가 30에서 50만 명에 이르고 피해액이 1,000억 원이 넘는다고 전했습니다. 지난주 강력한 태풍이 덮쳤던 오사카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어 안내가 가득한 이 식당도 손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외국 관광객이 들어오는 주요 관문인 간사이 국제공항이 아직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은 데다 지진과 태풍 등 일본 관광의 위험성이 이번에 부각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 단체 관광객이 급감했습니다. 단기간 내에 외국인 관광객이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 속에 관광객들이 일본 대신 한국 등으로 발길을 돌릴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진선미 의원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직무와 관련 있는 주식을 보유한 채 의정 활동을 해온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임재성 기자입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20대 국회 전반기에 안전행정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를 배정받았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상임위를 새로 배정받으면 한 달 안에 인사혁신처 주식백지 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의문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공익과 사익 충돌되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런 부분을 사전에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 예결위를 맡았던 2016년 6월 당시 진 후보자와 직계가족은 정보통신업체로 방위사업 납품을 했던 넵코어스 등 6종목 8천여만 원어치의 주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 후보자는 예결위 임기를 석 달 앞둔 2017년 2월이 돼서야 직무 관련성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8개월을 넘겨 늑장 신고를 한 겁니다. 또 3개월 후 심사위원회는 해당 주식 보유가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진 후보자의 예결위 임기가 불과 사흘밖에 안 남은 때였습니다. 진 후보자는 결국 부적절한 주식을 보유한 채 1년 동안 예결위 활동을 한 겁니다. 법대로 했다면 해당 주식을 팔거나 백지 신탁 처리를 했어야 합니다. 진선미 후보자 측은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절차를 알지 못해 벌어진 실수였다며 해당 주식과 관련한 의정 활동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진 후보자가 올해도 넵코스 주식을 들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들어왔다. 급히 상임위를 바꿨다며 도덕성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임대성입니다. 판매왕으로 불렸던 스타급 자동차 영업사원이 구매자들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은 후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피해액이 6억 원에 이르는데 피해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동차회사 3곳의 영업사원이 출연해 직접 차를 파는 프로그램입니다. 불꽃 튀는 영업 전쟁을 펼친 카 매니저들. 한국 GM 대표로 나온 오모 씨. 지난해 300여 대를 팔아 판매왕으로 불렸습니다. 얼마만큼 안전하고 얼마만큼 고객들한테 좋은 자동차인 거는 한번 타보시면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오 씨가 일했던 인천의 대리점입니다. 이달 초부터 오 씨에게 차량 대금을 떼었다는 피해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이쪽으로 오셨다고. 어제는 드셨겠죠. 아니면 8분인가 오 씨는 차량 대금을 회사 계좌가 아니라 본인 개인 계좌로 받았습니다. 그 회사하고 대리점을 믿고 그 사람한테 이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 어떤 계좌를 제가 디테일하게 대리점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이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중고차 판매 대행을 맡겼다 차값을 못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카드 혜택을 받으란 말에 속아 차값의 2배를 낸 사람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26명, 피해 금액은 6억 원에 달합니다. 한국GM은 오 씨가 직접 고용된 것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 신분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 구제책은 아직 없습니다. 개인 사업자로 계약을 맺고 있는 그런 거고 보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피해자들의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잠적한 오 씨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오늘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분양 원가 공개와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정 대표는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등이 동시에 추진될 때 부동산 광풍은 잡힐 것이라며 분양원가 공개법을 최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지금의 승자 독식 양당 제도 아래에서 정치는 권력 쟁투가 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정기국회는 국회의원 뽑는 제도를 바꿀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남북 교역을 막은 2010년 524 조치와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피해를 본 기업들에게 남북협력기금 1,228억 4,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내륙투자기업과 금강산 관광 관련 기업, 524 조치 직전 2년 중 연간 교역 실적이 $10,000 이상인 기업입니다. 지난해 3월 인천에서 발생한 8살 초등학생 살인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주범인 김모양의 단독 범행으로 판단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박모 씨는 김양의 살인을 방조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